어떠셨습니까? 저는 두려워서 못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웃기만 한 사건도 아니고. 정신이 어리버리하네요. 얼떨결에 이래 지나가 버려가지고 뭐 정신한계도 없는데. 저는 그걸로 종영이 될 줄 알았더니 또 우리가 많이 하긴 만나네요. 이게 전생에 깊은 뭔가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인연인지 악연인지는 좀 진행이 돼봐야 하는 거지. 뭔가 깊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근데 변호사님하고 관련돼서 잘 아시는 됐네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잊을만하면 청소년들의 돈 없는 범죄 행각이 최근 들어 10대들의 범죄가 흉터화. CCTV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 터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못 나와 같은데? 지금 최근에 9월 달에 초등학생, 여학생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하고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그죠? 엄벌에 처해야 되고 가해자의 부모를 생각하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에 전과자를 만드는 게 과연 옳냐. 뭐 이런 상충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부모가 부모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지금 이 부분 소년범죄 같은 거에서 굉장히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시켜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경중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13세, 14세 이하더라도 워낙 제가 심각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저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민사적으로 미성년 19세가 되면 성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사적으로는 14세 이상이 돼야 범죄를 범해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데 만 10세부터 14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칭하고, 그 친구들은 범죄를 범해도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뭐 소년원에 보낸달지 이제 소위 보호 처분을 해서 어떤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10세부터 14세까지의 범죄를 범한 소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나이 때 있는 청소년들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빨간 줄이 안 범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라고 보고 교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너무 잔인해지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지금 이 얘기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범죄를 범하면 이제 함무라비 법정에 나오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뭐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빨을 빼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알을 뽑고 뭐 이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구하는 거는 분명히 지금도 어떤 응보의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회가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어차피 범죄자도 사회인이니까 응보로만 족하지 않다. 그렇다고 걔네들을 사회에서 내쫓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교화하자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응보와 교화, 이게 형벌에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응보라는 개념은 좀 뒤로 물러나고 어차피 자라나는 애들이니까
잘 선도를 하고 교활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좀 복귀를 시키자. 이런 개념인 거죠.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중위까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할 때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게 중위 때문이야. 그 중위가 가장 센데 중위까지를 이렇게 딱 끊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아까 VCR도 이제 보셨지만은 저게 형사 미성년자가 14세로 정해진 게 6.25 전쟁 끝나고 53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 한 66년 굉장히 오래된 됐나요? 거네요,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 14세 미만하고 예를 들면 13세하고 지금 13세하고는 뭐 옛날 사람들이 더 어른스럽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 애들은 훨씬 뭐 그죠? 영악해졌죠. 훨씬 영악하죠. 예, 맞아요. 어른스럽진 예. 않지만 영악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그 기준을 지금도 유지를 해야 되냐. 그리고 요즘 아까 VCR에서 나왔듯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교화하는 보호처분에 처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그 나이를 13세나 12세로 좀 낮춰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소년법 개정의 이제 지금 이슈입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 다 좀 이상하시죠? 예. 그리고 사실 네. 초등학생까지는 뭐 좀 뭘 모른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중학생이면 이미 얼추 기본적인 사회 도덕적인 관습이나 네. 관념들 다 네. 익히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대고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뭘 해보게끔 이렇게 많이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뭐 규율 같은 것들도 정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미 충분히 그런 민주적인 어떤 과정들을 교육을 받고 있어서 네.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과연 12세, 13세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14세까지 14세면 어떻게 보면 너무 성장한 나이 좀 빠른이면 그게 중3에도 해당하거든요. 그쵸, 중3 네, 빠른으로 되죠. 들어가면 네. 중3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생각이 깊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연령을 낮춘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 그리고 어디를 기점으로 끊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2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세에도 좀 약간 이렇게 콧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다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사회적인 거나 안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제 생각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피해 당한 학생 입장에서 서면 이 학생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아주 오랜 삶을 살아갈 건데 그 삶 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힘든 이 지경에 처했는 이 학생을 생각했을 때 요 나쁜 일을 한 학생은 정말 이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지만 또한 우리 가해자를 보면 참 철없는 시간에 철없는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때문에 평생의 짐을 지고 얘가 가도록 우리가 그냥 내둔다. 이것도 또한 이 우리 또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또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쉽게 답이 나오면 우리를 부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 대단하게 본 걸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 좀 주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그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2006년생 그러니까 지금 만 13세인데 이 여학생 7명이 그 12세인 초등학생 여학생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하고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이쪽에 좀 종사를 해서 이제 보면 지금 2019년도 5월 달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이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소년범의 첫 범죄 평균 나이가 13.9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소년들, 학생들을 보면 대개 13세, 좀 내려가면 12세, 이렇지 사실은 11세, 10세는 잘 없거든요. 거기는 주로 피해자죠. 네, 그렇죠. 주로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좀 14세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지금 13세로 낮추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세로 할 거냐, 12세로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항상 이제 상충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그죠?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런 게 지금 결국 이제 응보의 형벌의 응보의 의미가 되는 거고 또 다들 그 부모들 가해자의 부모를 생각하면 아무리 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에 전과자를 만드는 게 과연 옳냐? 그럼 결국 평생을 이제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이. 그렇죠. 그러면 걔 한 인생을 더 망치게 되고 뭐 이런 상충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그 요즘은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초연결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두들 이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우리가 SNS라든지를 올릴 수 있다 보니 아마 옛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묻혀지고 덮여지고 오픈되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픈되고 훨씬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보지만 어린 세대들도 그 뉴스를 접하고 보기 때문에 보고 배운 대로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노출의 측면, 어떤 이런 측면도 사실 심각하지 않은가 저는.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자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분노를 쉽게 표출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집단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화적 흐름이 좀 바뀐 게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는 뭐 게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 문화적인 그 유교적 가치관이라든지 불교적 가치관들이 해체되면서 서구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규정들이 지금은 재정립되지는 않았고 과도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념적인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걸 과연 지금 아까 변호사님이나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제재만 가지고 되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학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문제 있는 학생은 없고 언제나 문제 있는 선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 있는 학생도 걸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문제 있는 부모도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키우는 게 사실은 부모들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키우는 게 부모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규범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제 흔히 이제 깃을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최고고 네가 잘하고 있고라고 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통제해줘야 되는 부분을 통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부모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지금 이 부분 소년범죄 같은 거에서 굉장히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고 요새 그런 광고를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가족,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제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차원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우위에 서야 되고 그게 안 될 때 뭐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여서 그래서 이제 이 그 왕따라는데 보통 이게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라 어릴 때 우리 그걸 이지매다 뭐 이랬는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를 한 명 찍어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같이 괴롭힙니다. 선생님 시절은 서당 시절 같은데 외모로 봤을 때 그 이재명을 할 때 이 같이 괴롭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결속력이 생기고 엄청나게 그렇죠. 친해져가지고 이 한 명을 희생해서 전체가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근데 제가 이거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할 때 일본 유학생들이 한 학생을 찍어가지고 이지매를 하면서 전체가 똘똘 뭉치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예, 서로 공범이 되면 친해지는 거예요. 연대의식이 생기는 연대의식이 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 왜 저 소위 그 뭐 면도칼이나 씹는 그 친구들이나 일진들 보면 일부러 자꾸 보는데 나쁜 걸 시키잖아요, 이렇게 범죄를 예, 뭐 시키잖아요. 쫓아오라고 시키고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그 너도 범죄자 나도 범죄자 이러면서 그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지금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오늘 이제 촉법소년이 주제가 돼서 그런데 사실은 법은 도덕의 최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다.
이게 꼭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는 건데. 것은 그야말로 정말 도덕으로 이게 안 될 때 최후적인 수단으로 쓰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이게 13세로 낮춤, 14세를 13세로 낮추면 이게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분들, 저 같은 이제 법률가들한테 맡겨두시고 우리가 그 전에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해자들은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는 게 페이스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자신을 험담했다는 것이 돈을 안 가져왔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건방지다는 등 너무 단순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환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거 우리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그 분위기가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자연스럽고 그 안 좋은 분위기 때문에 문제화가 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이 교육가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커가지고 교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불교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탁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정론도 아니고 자유론도 아니잖아요, 그죠? 중도인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그냥 뭐 금수저로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애들 입장에서도 나는 못 사는 집안에 불우한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발전은 없는 거죠. 근데 부탁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소위 업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려받은 업도 있지만 그거는 결정론이지만 장래 업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좀 정리가 돼서 또 그런 거를 좀 애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면 똑똑한 애들이라면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처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하는 거는 너에 달렸다. 그리고 사실 저희 때 요즘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로스쿨 학비가 뭐 1년에 뭐 한 2, 3천만 원이 든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저희 사법시험 세대, 사법고시 세대 때는 이게 그냥 뭐 절에 짐 싸고 가가지고 뭐 3년, 5년 공부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 어떤 경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단적으로 그런 거를 봐도 이게 사회 전체가 말은 사실은 이게 기회 평등을 준다고 하면서도 제도 자체가 오히려 그런 걸 막는 식으로 가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 우리 불교에서 보통 이제 결정론이라면 선인선과 선한 것을 원인으로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것을 원인으로 악한 결과가 있다는데 불교에서는 비빠까 보통 우리 이숙이라 해가지고 선인락과 악인고가 그 선한 행위를 원인으로 즐거운 결과가 있고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괴로운 결과가 있다. 따라서 이 원인은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결과는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런 그 윤리적 밸류가 없고 따라서 사람은 모든 출발선상에서는 무기다 하는 자기가 이 무기인 입장에서 어떤 자유의지 보통 우리 쨌다나 인텐션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네가 지금 현재 있는 한순간 한순간에 얼마나 네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행복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불교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에게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를 받는다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안 하게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청소년 애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런 인과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 12살짜리 애가 우리한테 반말했다고 해서 그걸 두드려 팰 일은 없죠. 걔가 아무리 미워도 그거는 안 되잖아요. 감옥 갈 일이 있잖아요.
두드려 맞죠. 두드려 맞죠. 그런 어떤 인과적인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우리가 불교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볼 때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긴 하더라도 그 자꾸 좀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은 영악한 아이들, 성악설에 근거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의 행위가 자기한테 어떤 결과가 올 거다라는 건 알죠. 사실은 뭐 VCR 보면서도 뭐 2년만 저기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거는 이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2년만 고생하면 돼 이런 식의 자기의 결과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 학생이 받아야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혹은 알더라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아니 근데 그 학생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시기에 사실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뭐 얘네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사회적 책무 안에서 얘네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실 때 보면 화합승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화합승의 정의는 뭐냐면 만장일치예요.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는. 그래서 리더가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고 다수결이면 다수만 선택해버리면 그걸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겸손의 리더십,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화해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끊임없이 설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낮은 사람인 거예요. 군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계속 일이 지지분열하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요. 끝까지 화합을 못 일어났을 때는 율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리더가 던지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조율을 하는데 리더 자격이 없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율을 끊임없이 하고 그거를 어떻게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냐면 비밀로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화합이 안 되면 자기는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빠져버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물론 뭐 5천만이 전부 다 하나의 단일한 생각이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단 우리가 그런 식의 정신 자세의 노력 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하지 않으면 얘네를 어떻게 안고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책임져. 너네를 우리가 교화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너네 자신에게 우리가 단죄할 거야. 그래서 주홍글 씨를 뭐 큰 A는 아니고 소문자 A라도 붙일 거야. 이런 식 접근보다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시켜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가 참 보면 어떤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걸 적용할 때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 그 청소년들에게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 제가 이제 한 6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제법 큰 출판사에서 제보고 초등학생을 위한 불교 아주 간단하게 한 5, 60페이지 정도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랬는데 6개월간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는가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또 괴롭고 니들이 앞으로 그런 괴로움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된다. 제가 이 펜을 들고 컴퓨터 앞에 있는데 왜 우리 보통 모니터가 너무 하얘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한 3달 동안 앉아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교적인 가치, 불교적인 밸류, 화합성 참 멋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초등학생에게 임플리먼트 할 것인가?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 초기 불교나 인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대승불교 쪽에서 보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어린애들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옆에서 이렇게 뭐 벌레나 이런 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릅니다. 그렇죠. 애기들은 그렇죠. 누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제가 죽잖아. 이걸 계속 학습을 시키면 애가 안 눌러요. 그리고
어린애들을 보면 나무나 이렇게 꽃이나 이쁜 게 있으면 꺾습니다. 꺾죠. 근데 그렇게 꺾을 때 옆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렇게 하면 너 저 나무가 아프잖아 라는 걸 학습을 시키면 얘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우리 자연스님께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의뢰가 온 거. 제가 보기에는 불교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방생이라는 생각을 해요.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압록강에서 방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압록강에서 방생을 했는데 그 물이 압록강이 생각보다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무릎이나 허벅지밖에 안 와요. 그래서 또 고기를 구해오라고 했더니 월척을 구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려주기 아까 방생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방생한 물고기 중에서 가장 단가가 센 물고기로 방생을 했어요. 방생을 하는데 애들이 좀 통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이러고 이제 정신을 잘 못 차리는 상황에서 풀려나니까 밑에서 하류에서 사람들이 잡아가요. 바로 잡. 이게 월척이 막 떠내려오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유 대박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런 게 방생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또 어차피 여기서 잡혀서 죽는 거를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부모가 자식을 건사해도 끝까지 살려줄 수는 없다. 단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지.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지. 그리고 방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면서 너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생겨서 너 스스로가 선해지면 그것으로서 1차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꼭 걔가 살아나야 되고 자손을 번식하고 또 다른 물고기를 낳아야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에 대한 귀함,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으로 좀 더 침투가 되면 충분히 사회적 변화나 안 그러면 이게 애들이라고 하는 게 나쁘기도 쉽지만 좋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이라든지 물론 가정에서 담당이 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그걸 담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좀 더 그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피해자분들한테도 죄송하고 긴 시간 동안 뭐 나쁜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좋은 생각하고 나가서 뭘 할지 목표도 세웠는데 잘 살고 싶습니다. 농사랑 이제 가축을 기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조금씩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아버지 뭐 친구분들 그렇게 하시는 곳 가서 일도 조금씩 배우면서 농장 조그맣게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그러니까 사립 과목, 그러니까 사설 과목, 그러니까는 국립적이지 않은 거 그런 게 이제 제도가 도입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요. 그런 쪽에서의 교화 역량이 더 큰가요? 지금도 이제 사설 교도소가 있죠. 민영 교도소가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에요. 다들 민영 교도소를 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소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나라에서 운영하자는 민영 사설 그 소년 수감 시설이기 때문에 훨씬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좀 융통성이 많고. 뭐 이러니까 보호 처분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민영 시설이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편한 거 말고 교화되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도 마찬가지 논리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보통 이제 민영 교도소들은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말씀 이제 잘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기회를 삼아서 불교계에서 그런 걸 좀 만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더 불교적인 인성교육
이런 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사실은 모든 민간 자본이 들어간 거에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어떤 목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전부 공립으로 바뀌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식으로 돼야지. 특히 종교시설이 이런 걸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를 들면 뭐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게 암암리에 강요하고 사람이 약할 때 이렇게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요. 맹자식으로 말하면 약함을 틈타는 건 원래 군자가 아닌데 군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변화수들이 많은데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제가 하냐면 기독교는 전에 우리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거 나왔었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결국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피해자가 용서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사고들. 그리고 그게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 때 남미나 오세아니아나 뭐 아메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요일 날 쉽게 말해서 대가를 갖다 주면 그 약탈한 것 중에서 일부를 갖다 주면 계속 면죄부를 줬다는 거죠. 너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이게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죄의식이 생기면서 멈춰야 되는데 이건 잘하는 거라고 누가 계속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사설 교도소들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종교시설이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위험성이 내포될 수 있지는 않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에 있는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해 조금 위배되는 어떤 왜냐면 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없고 그냥 배치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로 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선택 아닌가요? 그게 2023년도부터 그러니까 4년쯤 뒤에 이제 민영 소년원이 본격화된다는 거니까 사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제도화할 수 있겠죠. 아직 시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변호사님 교정시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도소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처벌만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소년원이나 아니면 이런 보호관찰 같은 데서는 이제 교화만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교도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도소라고 하지만 사실 교정기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안에서 처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교화를 하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소년원 혹은 그러니까 묶어놓느냐 아니면은 좀 풀면서 이제 관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처벌이냐 교화냐라고 이렇게 양분은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의문사항이기는 하고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소년법에 보면 이제 그 보호 처분의 종류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뒤 이제 번호가 이제 커질수록 이제 강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호인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되면 수감을 합니다. 소위 소년원 수감한다는 거죠. 그건 사실상 보호 처분이지만 실상은 형벌이죠, 그죠? 징역이죠. 그러나 그 개념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화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예를 들면 1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관찰관 이제 지도도 받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아주 약한 거부터. 근데 얘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교화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애 말 안 들으면 뭐 마음 아프지만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다만 분명한 것은 그 포커스 자체가 응보가 아니라 교화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좀 제대로 이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이 어떤 재판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뭐 3분의 1명꼴로 뭐 판결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소년법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대로 종합적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촉법 소년이 14세 미만은 경찰 단계에서 거기서 이제 뭐 소년 법원으로 보내든가 이렇게 하고 검사한테는 14세가 넘은 소년범 아까 말씀드린 19세까지 거의 이제 사건이 송치되어 오면 이 친구는 뭐 벌금으로 가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징역형에 처하는 게 낫겠다. 또 어떤 경우엔 소년법원에 보내서 거기서 다시 판단하게 하는 게 낫겠다. 판사로 하여금 거기서 이제
보호 처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세부터 19세까지 그 범죄 그 사건 기록 송치되어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 제가불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가불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좀 이제 초기 불교적인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아쇼카 왕이다 그러는데 우리 아쇼카는 이제 그 보통 아쇼카 석주, 아쇼카 비전이라고 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중에 이제 아쇼카가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가슴에 남는 게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 올바름을 행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보통 우리 담마 마하마타 이러는데 법을 지키는 대신들을 임명해서 이 법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건 아니다. 제일 좋은 거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깨우쳐가 제대로 나가는 게 최고지만 참 쉽지 않다는 그 아쇼카의 그 고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 교육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첨예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동아시아 교육론은 맹자보다도 순자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성악설이 진짜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악한 게 아니고 본질은 선한데 악이 그것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깎아나간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대리석 안에 석굴암 불상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쳐내서 석굴암 불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청출호랑 청호랑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겨가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욕 먹으면서 받았던 어렸을 때 그런 체벌 뭐 이런 교육. 그래서 교육론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더 혼란해지고 그다음에 애들을 통제할 수 없는 지금은 옆에 부모가 있는 한은 옆에서 애들한테는 절대 지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애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갇혀 있고 지금 그쵸.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사회가 그렇게까지 정당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인데 사회가 안정이 돼서 계층이 안정이 돼서 올라가기 힘든 구조 속에서 뭔가 자신을 표출해내려면 그 에너지들이 안 좋은 쪽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아까 그런 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화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거지만 얘네는 부끄러움을 모를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자체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은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지금 한 게 부끄러운 일이야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부끄러운 걸 가르치면 기가 죽는다라는 이유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실은 가족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사실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되게 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규범을 익히게 하고 이제 체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장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장에서 그 규범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주가는 것들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에 대한 불신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사실은 좀 심한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되게 심각한 문제로 계속 이 청소년들의 뭐 폭력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이제 한참 전에 아까 나오긴 했었지만 그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폭력에 대한 이제 그 온라인 성범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은 학습이 되는데 성행위와 관련된 건 학습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같이 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너무 다양한 어떤 규범 위반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토양이 건강해야 사실 좋은 싹이 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나쁜 싹이 텄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잘 키우려고 해봐야 이게 헛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 건강해져야
그걸 이어받는 배우는 이제 청소년들도 건강한 애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몸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몸 일부가 병들었을 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전체적인 그렇죠. 문제가 여기에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스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 업이라는 게 전 항상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업에 대해서 부처님의 뛰어난 점이 이제 업이라고 칸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아주 약한 업이 자꾸 그걸 반복함으로 해서 이제 단단한 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소위 이제 60, 70대 저희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꼰대가 되는 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초반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40대, 50대 가서 이게 굳어지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하여튼 건강한 토양, 사회 토양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어릴 때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결국 불교가 해야 되겠죠. 불교만큼 그런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종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니까 이제 잠깐 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제 그 그러니까 일찍부터 초기 단계에서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잡아주는 게 결국 이제 교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다른 민영 교도소나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 시설 자체도, 그러니까 뭐 교도소 시설 자체도 적은 판인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훨씬 더 적은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제 교도소가 아닌, 사실 지금 아까 그 5단계 이상이면 수감이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인가 4단계까지인가는 뭐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교화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교정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니까 그 좀 낮은 단계의 그 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사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집안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기법이고, 우리 전통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관계를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아저씨, 아줌마고, 그게 삼촌 관계거든요. 그래서 집도 국가, 이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집이고 우주도 지부 집주예요. 이게 다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꼭 그 사람의 문제라고 이렇게 끊어놓고 볼 게 아니고 전체가 연결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법구경에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공동의 책임 속에서 서로 다 이끌어 가야 된다. 결국 단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형을 시키거나 그렇죠. 뭐 완전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같은 생명체 안에서, 그다음에 가끔 국가 안에서 가려면 어른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너네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상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주의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하는 방법 가진 사람, 큰 사람, 어른들이 좀 더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밖에는 없고, 그런 화해의 단초는 불교적인 세계관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적 세계관에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단 그것이 지금 작동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기시켜야 되는 그런 게 지금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선에서 이제 소년범들을 많이 봤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모든 사회 문제가 마찬가지죠. 뭐 독거노인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존감의 부족인 것 같아요. 자존감. 뭐 어린애들한테 자존감을 요구하는 게 뭐 좀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나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귀한 존재고, 이런 게 없는 것. 그게 문제의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자존감이 너무 과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자만감하고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주 훌륭한 인간이다라는 것이고, 나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디바인 저스티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의 정의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어른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어떤 녀석은 소년범인데 아주 꿀밤을 때려주고 싶기 얄미운 보면 알잖아요. 하는 짓을 보면. 근데 어떤 친구는 아,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촉법 소년들이 문제고 뭐 흉포가 되고 이건 난리다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디바인 저스티스라는 게 우리가 왜 할머니들이 겨운 손주들 있으면은 뭐 이렇게 못된 짓 하면 막 이렇게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면서도 이렇게 웃잖아요. 웃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큰 그 애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좀 우리 어른들도 좀 그걸 바라봐야지 이게 무슨 척결해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건 해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당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잘못하면 벌을 줘서 그거를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잘하는 일에 대해서 상을 줘서 그 일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결과적으로 교화에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상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당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청소년들에게 주려고 하는 당근보다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원하는 당근이 너무 경쟁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당근들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올림픽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인을 수직으로 세워서 등수를 매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게다가 그게 공정한 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김병만 같은 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우사인 볼트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우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트랙 짧으니까 도는 거를 잘하는 거지 직진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육상이나 뭐 수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줄을 세우는 문화 속에서는 사실 낙오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식으로 튀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도들을 걔네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적으로 얘기하면 다양성 자체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수직 서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단풍과 같다. 단풍은 천편일률적인 색이 아니고 모두 다 죽어가는 또 다른 색깔들의 섞임이에요. 그게 조화죠.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아니고 모두 다양성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주 안에서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유일성이고 그것은 독립성이고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 관점에서 된다면 사실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관들을 좀 바꿔야죠. 그러니까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무조건 앞만 보고 뛰는 경주마 같은 사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애들들도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심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지만 행복 지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우리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고, 걔네는 거의 다 없어요. 실제로 높게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으면 행복의 문제로 초점이 바뀌고, 그게 다원화된 가치 속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그것의 핵심에 화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한번 아쇼카 왕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쇼카 왕은 너무 매니아 아니에요? 아쇼카 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쇼카 왕이 그 이제 불교로 전향했을 때 불교의 우리 5개와 자이나교의 비폭력, 그리고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이 도덕관념을 합해가지고 다르마라는 자기 자신의 자기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버렸으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쇼카는 이 자기의 개인의 도덕적인 규범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발전시키고 사실상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발전시켜서 전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도덕 규범을 실천할 것을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만든
만든 도덕적인 규범의 스탠다드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사실 내가 이 스탠다드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보여줘서 모두가 따라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물론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청소년 문제, 특히 지금 이 그 촉법 청소년 문제, 교화가 중요하냐, 처벌이 중요하냐.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도 청소년들은 뭐를 보고 배우는가 하면 사회에 있는 성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는데 사회에 있는 성인들이 자기가 사는 이야기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모두가 이 어긋나게 행동할 때 도대체 뭐를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이 각성하고 개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의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각각이 새롭게 태어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최종적으로 제가 그러면 말씀해 볼까요? 황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여튼 청소년 문제라는 게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토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른들 전체가 하여튼 좋은 토양을 만들면 청소년 문제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일원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도 자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붓다 인사이드의 시그니처가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그러한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답으로 꼭 맺어진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살펴보고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립하는 것.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붓다 인사이트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반드시 더 재밌는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고생들을